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작가분의 에세이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인기 드라마 작가로 더 잘 알려진 노희경 작가의 에세이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966년 경상남도 함양에서 태어났으며 어렸을 적부터 작가를 꿈꾸고 서울예술전문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본래 시나 소설을 썼으나 머리가 아팠고 드라마를 쓰고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인간을 잊지 않고 인간의 진정성에 도전하며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작가는 1995년 MBC 베스트 극장 엄마와 치자꽃으로 데뷔하였습니다. 1996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과 거짓말로 마니아를 형성한 작가가 되었으며 내가 사는 이유,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바보 같은 사랑, 화려한 시절, 고독, 꽃보다 아름다워, 굿바이 솔로, 그들이 사는 세상, 그 겨울 바람이 분다, Dear My Friend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등 주옥 같은 다수의 작품을 통해 가족과 사랑에 대한 따뜻한 성찰을 보여줬습니다. 1990년 제17회 한국방송대상 드라마 부문 작가상을 시작으로 2017년 제53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극본상까지 그 기간 동안 세기 힘들 만큼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지금도 매일 한 줄은 쓴다고 말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노희경 작가는 끊임없이 삶과 사람,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인간을 미워하는 것은 이해심이 없어서이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무지에서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는 작가는 드라마를 통해 사람들의 외로움과 상처를 치유함과 동시에 자신도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행곳 북로그 컴퍼니 지은이 노희경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을 할 땐 더더욱이 그랬다.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내게 사랑은 쉽게 변질되는 방부제를 넣지 않은 빵과 같고 계절처럼 반드시 퇴색하며 늙은 노인의 하루처럼 지루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올가미를 쓸 수도 있다. 가볍게 하자, 가볍게. 보고는 싶지라고 말하고 지금은 사랑해 라고 말하고 변할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상대와 내게 주입시키자. 그래서 헤어질 땐 울고불고 말고 깔끔하게 안녕.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리 살아 정말 행복하느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은 내가 먼저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물장과 같았다. 내가 아는 한 여자, 그 여잔 매번 사랑할 때마다 목숨을 걸었다. 처음엔 자신의 시간을 온통 그에게 내어주고, 그 다음엔 웃음을, 미래를, 몸을, 정신을 주었다. 나는 무모하다 생각했다. 그녀가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고 어찌 버틸까 염려스러웠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다 주고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해맑게 웃으며 연애를 한다. 나보다 충만하게. 그리고 내게 하는 말, 나를 버리니 그가 오더라.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사랑을 얻었는데 나는 나를 지키느라 나이만 먹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다. 자신에게 사랑받을 대상 하나를 유기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속죄하는 기분으로 이번 겨울도 난 감옥 같은 방에 갇혀 반성문 같은 글이나 쓰련다. 첫사랑에게 바치는 20년 후의 편지. 버려주어 고맙다. 내 순정에 다쳤을 첫사랑 그대에게. 이제야 그대에 대한 무수한 원망을 내려놓고 비로소 참 많이 미안했었다. 참회할 용기가 난다. 미안하단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난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 자만이 뿌리 깊었나? 아니다. 자기 연민이 독했다. 나이가 들면서 늘어가는 건 주름만이 아니다. 살면서 홍역처럼 반드시 거쳐야 할 경험과 남과 별다르지 않게 감당했어야 할 상처들이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다. 그대와 주고받았던 모든 것들이 마냥 별스러워 엄살인 줄도 모르고 악을 쓰듯 독하게 킁킁거렸다. 그때 그대는 참으로 냉정했었다. 원망스러웠던 그 순간이 이제야 맞춤 맞은 순리였음을 알겠다. 나를 버려주어 고맙다, 그대. 순간 이 글을 쓰며 겁이 난다. 나만큼 설레지 않고, 나만큼 애타하지 않고, 나만큼 절절하지 않은 그대에게 나는 늘 이런 식으로 상처를 주었다. 잘났나 봐. 무시하나 봐. 그런 직설을 내려놓고 고맙네 정말 웃으며 칼 주는 꼬여진 실타래처럼 정말 난감하게 엉켜서 그대를 몰아붙였던 한때를 그대여 지금은 떠올리지 마라. 그리하여 이 글을 읽지 않고 서둘러 덮지 마라. 세월이 변하듯 사람도 변한다. 나는 변했다. 그대, 이제 엉킬 기운도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라. 고맙다. 정말 버려주어. 그대와 헤어져 20년이 흘렀다. 그 20년의 세월 안에서 나는 정말 뚜렷이 알아차린 것이 있다. 진실이나 사실이란 말은 함부로 써선 안 된다는 것. 모든 기억은 내 편의대로 조작될 수 있다는 것. 하여 이제 내가 말하려는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는 어쩌면 또다시 나만의 기억일 뿐 그대와는 무관한 어떤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혹여 내 서술이 그대의 마음과 아랑곳 없더라도 웃으며 봐달라.
이 사람은 이리 생각했었구나 하고 그대가 나를 일방적으로 버린 20살 겨울 나는 그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었다. 매일 전화하고 하루 걸러 한 번씩 만나고 서로의 속살도 아닌 드러난 살이 스칠 때도 머리끝까지 삐죽하던 그때 그대는 돌연 모든 걸 멈추었다. 전화도 받지 않고 편지에도 답이 없고 만나도 확연히 시들해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내 드라마 주인공은 참으로 상대에게 용기 내어 잘도 묻는데 나는 그대에게 묻지 못했다. 내 잘못을 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어리석다. 사랑한 대상을 미워할 대상으로 바꿀 오기는 있으면서 모든 겨울처럼 밤이 깊은 겨울이었다. 며칠째 몇 주째 연락이 안 되던 그대를 찾아 나섰다.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얇은 추리닝 바람이었다. 20년간 나는 그때의 내 행색을 다급함이라고 애절함이라고 포장했지만 이제야 인정한다. 상처 주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너보다 순정이 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버렸다. 그렇다면 무참히 무너져 주겠다. 내 옆에 머물러 있어야 할 네가 기어이 날 그냥 스쳐만 지나가겠다고? 네가 상처 준 어린 이 사람을 똑똑히 기억하렴. 나는 눈 오는 그대의 집 앞에서 밤을 새워 오들거렸다. 그대는 2층 창문 너머로 나를 물끄러미 보다 커튼을 쳤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대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대학을 갔어. 말해주고 싶었어. 뚝. 그대 목소리는 나에 대한 죄책감으로 작고 의기소침했다. 반면 내 목소리는 얼마나 당찼던가. 잘됐군. 웃음이 난다. 좀 더 나중까지 사랑한 게 뭐 그리 대단한 유세라고. 이후의 내 행동은 더욱 우스꽝스럽다. 그대랑 헤어지고 나는 이내 A, B를 만나놓고 7, 8년 뒤 다시 그대를 만나서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나 라고 말했던 것 같다. 그때 그대는 참으로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책했었다. 왜 너는 그렇게 순정적인데 나는 이 모양이냐고. 지금 사랑하는 누군가와도 나는 또 시들해진다고. 나는 기뻤다. 그대가 나랑 헤어져 계속 휘청대서 그리고 내가 순정적으로 보여서 그리고 다시 5, 6년 뒤 그대를 보았다. 그대는 여전히 휘청대고 여전히 나에게 미안해하고 여전히 또 누군가와 시들한 상태였다. 그때 나는 이제는 우린 친구야 하며 내가 그대를 극복하고 우정으로 승화시킨 단계를 서술하며 넌 왜 그렇게 살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없어? 하며 훈계하고 의기양양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는지. 그리고 다시 5, 6년이 흘러 지금이다. 미안하다 그대여. 이제야 고백건대 나는 그대에게 바쳤던 순정을 20살 무렵에 이미 접었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냐고? 나는 마음이 변하는 게 큰 죄라 생각했다. 그 어리석은 생각은 참으로 오래갔다. 그래서 그대를 괴롭히고 그대보다 나를 더욱 괴롭혔다. 그대와 헤어지고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도 나는 여전히 그대에게 바쳤던 순정만을 내세우며 유치한 대사를 남발했다. 나에겐 네 자리가 없어. 젠장이다.
그러면서 왜 그들과 여행은 가고 설레는 눈빛을 주고받고 짜릿하기까지 했었는지 그때 나는 그런 아이였다. 그대여, 이제 부디 나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사랑의 배신은 없다. 사랑이 거래가 아닌 이상 둘 중 한 사람이 변하면 자연 그 관계는 깨어져야 옳다. 미안해할 일이 아니다. 마음을 다잡지 못한 게 후회로 남으면 다음 사랑에선 조금 마음을 다잡아 볼 일이 있을 뿐 죄의식은 버려라. 이미 설레지도 아리지도 않은 애인을 어찌 옆에 두겠느냐. 마흔에도 힘든 일을 비리디비린 20살에 가당치 않은 일이다. 가당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대의 잘못이 아니었다. 어쩌면 우린 모두 50보 100보다 더 사랑했다 한들 한 계절 두 계절이고 일찍 변했다 한들 평생에 견주면 찰나일 뿐이다. 모두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다 괜찮다. 이제 나는 다시 그대와 조우할 날을 기다린다. 그때는 그대와 웃으며 순정을 포장한 가혹한 내 행동들을 마음 아프게가 아닌 웃으며 나눌 수 있길 간절히 바라본다. 만약 볼 수 없다면 잘 살아라, 그대. 그리고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행복하다. 아픔의 기억은 많을수록 좋다. 나는 경남 함양 산골에서 가난한 집안의 7형제 중 6번째로 태어났다. 내 출생은 그다지 경사스런 일이 아니었다. 뱃으니 나을 뿐 기대도 기쁨도 없는 출생이었다. 있는 자식도 하루 세끼 밥 먹이기가 버거운데 또다시 자식이라니. 모르긴 몰라도 어머닌 날 낳으시고 우셨을 것이다. 암죽 서말이라고 젖먹이가 돈이 더 드는 법 아닌가 하여 나는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쌓인 채 윗목에 올려졌다. 군불 닿지 않는 윗목에서 사나흘 있으면 제 스스로 목숨줄이 떨어져 나가 집안의 고단을 덜어줄 거다. 할머니는 우는 어머니를 밀치고 나를 윗목에 놓고는 누구든 애를 건사하면 혼줄이 날 거다 하셨다 한다. 나는 한겨울 싸늘한 윗목에서 그렇게 보름을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살아남았다. 기적은 아니었다.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큰언니가 할머니가 밭에 나가고 들에 나간 시간 생쌀을 씹어 내 입에 넣어주었던 것이다. 내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이후 집안이 위태로울 때마다 짐처럼 여겨졌다. 내 기억이 확실하다면 4살 무렵엔 효창동 주택가에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돌아서신 적도 있었다. 물론 착하고 여린 어머닌 몇 걸음 못 가 나를 다시 끌고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그때 집으로 돌아와 내 등짝을 후려치며 하시던 어머니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 애미가 널 버리고 가는데 어째 울지도 않느냐. 이후 나는 마치 나를 버리려 했던 가족들에게 복수라도 하듯 정말 지겨울이 많지 그들의 속을 썩이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담배를 배우고 물론 들키는 바람에 이내 피울 수 없게 됐다. 고등학교 땐 못 먹는 술을 먹어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툭 하면 사고를 쳐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다니고 대학은 재수를 하고 셀 수도 없이 집을 나가 떠돌고 내가 기억하는 잘못만 이러한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들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이런 연고로 나는 사흘들이 천하에 쓸데없는 계집애란 말을 들으며 성장했다. 가족들은 물론 친구들조차도 나를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보았다.
오죽했으면 직장에 들어가 첫 월급을 타던 날 친구가 내 손을 잡고 네가 사람이 됐구나 하며 울었겠는가. 그 시절은 이제와 내게 좋은 글감들을 제공한다. 나는 한때 내 성장 과정에 회의를 품은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만약 가난을 몰랐다면 인생의 고단을 어찌 알았겠는가. 내가 만약 범생이었다면 낙오자들의 울분을 어찌 말할 수 있었겠으며 실패 뒤에 어찌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작가에겐 아픈 기억이 많을수록 좋단 생각이다. 아니, 작가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에게나 아픈 기억은 필요하다. 내가 아파야 남의 아픔을 알 수 있고 패배해야 패배자의 마음을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갖는 내게도 후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밥벌이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렸다면 좋았을 것을.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 그대들의 방황은 정녕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어머니가 살아있는 그 시기 안에서 부디 방황을 멈추라. 아픈 기억이 아무리 삶의 자양분이 된다 해도 부모에 대한 불효만은 할 게 아니다. 대학 때 가출한 나를 찾아 학교 정문 앞에서 허름한 일상복으로 서 있던 어머니가 언제나 눈에 밟힌다. 그때도 이후에도 왜 난 그분께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바라건대 그대들은 부디 이런 기억 갖지 마라. 그 뒤의 이야기. 이 글이 나가고 한참 후에 나는 큰언니로부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얻어들었다. 내 출생 당시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이다. 엄마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쓴 건데 그럼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고? 가슴이 쿵했다. 큰언니의 말은 이랬다. 엄마는 당시 자식을 원하지 않았다. 더구나 딸은 더더욱 원하지 않았다. 가난한 살림에 남편은 애나 만들어주려 집에 들를 뿐 생계는 아랑곳 없는 사람인데 다섯도 모자라 여섯째라니 겉도 자기 팔자 닮을 게 뻔한 계집아이라니 엄마는 나를 낳아놓고 칼바람이 돌게 앉아있다가 나를 윗목에 놓았다 한다. 엄마와 17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큰언니와 2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큰오빠는 그런 엄마가 무서웠다고 한다. 어떻게 제 자식을 윗목에 놓아 주기를 하나. 할머니는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고 악다구니를 쓰셨다 했다. 그리고 할머니의 사주로 큰언니가 생쌀을 씹어 나를 먹이고 그래서 연명하는 날 보고 할머니가 엄마에게 간곡히 말했다 한다. 애가 저리 놓아두어도 아니 죽으니 그냥 키워라. 가해자가 완전 뒤바뀐 이 끔찍한 이야기를 별로 알아서 좋을 것도 없는 이 이야기를 큰언니는 왜 무엇 때문에 내게 하는 것일까? 이 사실을 몰랐다면 전에 엄마에게 내가 깊은 사랑을 받았었구나. 아파도 예쁜 추억 하나 생기는 건데 이야기를 들은 첫날 나는 이불 속에서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이내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때 내 어머니의 나이는 31살의 꽃다운 나이, 자식은 6에, 남편은 남만 못한 남자, 힘도 들었겠다. 자식이 짐스럽다 못해 원망도 스러웠겠다. 없었으면 1000번 만번도 바랐겠다. 굳이 출생 즈음이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 걸 거짓말까지 해가며 나에게 해준 건 죄의식이었겠다. 너무도 미안해서였겠다. 이후에 나를 참 예뻐라 했으니 그것으로 다 됐다.
생각을 이렇게 말끔히 정리하고 잠이 들며 나는 내가 참 컸구나 싶었다. 가만 생각해보면 세상에 이해 못할 게 뭐 그리 많겠나 싶다. 다만 상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을 뿐이지. 큰언니의 저희도 이해가 갔다. 내가 너를 살린 거라고. 그렇다. 큰언니는 늘 나를 살렸다. 작은언니도, 큰오빠도, 작은오빠도, 막내언니도 늘 나를 살렸다. 참 예쁜 형제들. 그리고 불쌍한 울 엄마. 어른이 된다는 건 상처받았다는 입장에서 상처 주었다는 입장으로 가는 것. 상처 준 걸 알아챌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된다. 노희경.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작가의 드라마 속 이야기는 보는 이들을 폭 잠기게 하는 공감 스펀지를 놓아둔 것 같지요. 에세이는 그 위에 감성 스펀지를 하나 더 올려놓은 듯 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